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제나 같이 찾아주신 이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박수찬 교수가 언제까지 나오나?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제가 우리 평화방송과 약속한 것은 26주, 거의 반년 동안의 강의를 약속했는데, 저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강의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제품을 갖다가 멈추고 나서 그것을 가서 너무 괴로워서 모든 저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피정을 원했는데 어느 곳으로 갔냐 하면 그 프라이브르 근처에 있었던 베네딕토 보이론이라는 곳에 가서 2주 동안의 피정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다시 새롭게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것들을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3년 전에 6개월 단위로 돌아가셨을 때가 있어요.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이 뿌리가 이렇게 잘라져 나간 것 같은, 어떻게 해도 그것을 다른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아는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외관에 베네딕토 수도회, 외관 분도 수도회의 수사신부님께 혹시 제가 그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잠시 당장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전례 기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고성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가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또 다른 은총에 대한 그 도움을 갖다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베네딕토 수도회한테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은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해 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기회에 정말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베네딕토 수도회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그 신학서적과 영성서적뿐만 아니라 신학서적과 철학과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내어서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를 지금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14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칼 대제의 문예 부흥과 수도회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거 세계사 시간에 옛날에 배우셨던 분들은 아련하게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세계사를 안 배워요.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뭐까지 배운다? 세계사까지 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어려웠어요. 옛날에 다 외국어인데 메로빙거 왕조, 카롤링거 왕조에서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간단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기억나세요? 게르만족의 이동이 일어나서 서로마 제국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게르만족은 부족 국가들이었어요. 여기저기 세워있는 부족 국가였는데 다 지지부진하게 해서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중에 하나 우뚝 쓴 왕국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무슨 왕국이라고 부르냐 하면,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이 5세기에서 8세기, 소위 중세 시작하기 전에 암흑기 때 모두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는데, 한 왕국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프랑크 왕국이라는데, 지도 잠깐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초록색으로 가장 진하게 생긴 부분에 프랑크 왕국들이 존속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메로빙거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들이, 당시에는 왕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모두 다 그리스도교인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이 우뚝 서가지고서 열심히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피레네 산맥을, 스페인 지역을 다 점령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중요 부위까지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것을 무찔러 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포아티에 전투에서 다 무찔러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총리였어요. 궁제라고 그러는데, 총리로서 그것을 잘했는데, 메로빙거 왕조의 왕들이 너무나 찌질한 거야. 점점 찌질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궁제의 힘이, 옛날에 무엇을 보면은 정도전이란 드라마 보신 사람이 있으실지 꽤 유명했으니까, 거기 이인임이라고 나와요. 이인임 수준으로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좌지우지, 고려의 왕이 아니라 누가 실제 세력을 부리는 어떤 그런 가문이 있었는데,
그 칼 마르텔의 손자가 피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워낙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무엇으로 자기가 스스로 총리였던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왕조를 뭐라고 부르느냐? 카롤링거 왕조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피핀 왕조가 아니라 피피니거 왕조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카롤링거 왕조라고 불리냐 하면 그의 손자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강의 때마다 몇 명씩 한 명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등장하시게 될 카를 대제인데 카를 대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의 문화 수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게르만 민족이 공부 열심히 하는 민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민족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이런 강의하면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야. 에이, 이거 너무 어려운 강의, 이거 복잡한 거, 이름 너무 사람 많이 나오고 막 나 괴로워요. 아마 게르만족을 모셔다가 평화방송에서 이거 강의했으면 망했어요. 그냥 망하는 것인데 뭐는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 도끼, 칼, 싸우는 거. 이런 것들에서 발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발달했다? 금은 세공이 발달했어요. 우리 아줌마 시청자들 눈이 반짝 일어났어요. 저 보석이 뭘까? 요거 보석이 뭘까? 저거 완전 수제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도 장식했어요? 포도주 잔도 이렇게 장식했어요. 기가 막히게 금은 세공을 하면서 손재주가 좋고 또한 무엇이 발달했다? 테피스트리라는 것이 있어요. 가끔가다 박물관에 가보면 어떻게 짰는지 모르는데 전체 전투 모습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양탄자로 짜서 바닥에 깔아놓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어디다 걸어놔요? 벽면에다 걸어놓는 테피스트리 이런 것들은 게르만족들이 최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뭐만 빼놓고 잘해요? 공부만 빼놓고 모든 것. 우리 대학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성격도 좋아. 모든 것에서 다 가는데 뭐만 안 해? 공부만 안 해. 근데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나타나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고 나선 돌아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응?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게르만 민족은 뭐예요? 열정적이고 손재주 좋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뭐를 못했어? 공부하는 걸 못했다. 이걸 도와줄 사람들이 누구다? 전에 얘기했던 수도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게르만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누가 맡았다? 수도회에서 맡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오바다.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오바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랬어요. 사실은 그 어두운 곳에 제가 촛불을 켜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네딕토 수도회가 없었다면 서양 문화에 대한 지속성은 단절되어 버렸을 거예요. 로마 제국 멸망과 함께 맨날 칼싸움하는 그 게르만족의 흔적만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는 이항기로 하지만 못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저희 때는 농촌 봉사 갔을 때 맨날 이렇게 모심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주 가관이에요.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 못자리들을 요즘엔 이항기로 심지만 모줄을 이렇게 놔두고 나서 모를 이렇게 쭉 심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할머니들이 계세요. 총각 그거밖에 못해? 할머니들은 10개 심는 사이에 저는 아주 정확하게 1.5cm씩 받고 있으니 이게 진도가 나가겠어요? 이런 어떻게 막 하는 것,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이 게르만족들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모습들 중에서 못자리들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다? 베네딕토 수도회였고 수도원에서 세운 학교였는데 그것들을 펼쳐져 나갈 때는 전 유럽에 펼쳐져 나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자유가 왔다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린 다음에 게르만족을 포함한 저 북방의 민족들을 모두 다 세례를 줄 사람은 누구였다? 칼 대제였다. 칼을 대제라고 보니까 표준법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다른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샤를마뉴가 그 다음에 영어로는 찰스 더 그레이트, 원어로는 카롤루스 마그누스. 이게 아니에요. 샤를마뉴가 큰형이고 칼 대제가 동생이고 카롤루스 마그누스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동일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칼 대제.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 라틴어로는 카롤루스 마그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모든 유럽에서 독일인들은 칼 대제가 독일인이라고 그러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 샤를마뉴가 당연히 프랑스인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훌륭하면 전부 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네 왕국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카롤린거 왕조에서 피핀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2대 국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따서 카롤린거 왕조가 되는 것인데 워낙 싸움을 잘했었는데 전통적인 게르만인들은 보병대였어요. 보병대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저가 싸웠을 때 죽이면 어떤 나라 했어? 내 친구 죽였어? 시체 위를 프리덤 이러면서 덤벼든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게르만족이었는데 보병대가 중심이었는데 카를 대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국을 통일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중무장 기병대로 바꿨어요. 중세하면 뭐예요? 윌리엄 텔 뭐 이래가지고 윌리엄 텔은 갑옷 안 입고 다녔지만 기사 윌리엄 같은 경우 아주 갑옷 입고 있는 기사 장엄하게 말 위에 올라 있는 기사들에 대한 최초의 철기군이에요. 철기군을 만든 사람이 카를 대제였다. 이 카를 대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이미 물려받은 땅들을 갖다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두 다 넓혀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를 독일 요 지역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파냐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역까지를 전체 국가로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보시면 프랑크 왕국이 점점 넓어져서 어디까지 돌아다녔다. 이렇게 유럽이 통일된 적은 없었어요. 딱 누가 한 명이 이것을 다 통일했다. 카롤로스 대제가 바로 이것을 다 통일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통일한 다음에 조금은 무식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때부터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새로 이 전복한 민족들을 빨리 그리스도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의 약간은 반강제로. 믿을래? 죽을래? 뭐 이런 거죠. 너희 그리스도교 믿을래? 아니면 고만 살래? 뭐 자기는 선택을 해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택이 돼요? 믿을래? 고만 살래? 거의 그런 분위기로 카를 대제가 이 모든 부분들을 몰아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카를 대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교황님께서 별로 힘이 강하지 않았는데 피핀이라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점령하고 나서 그때 피핀한테 왕한테 그전 교황님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주변에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특히 랑고바르드족, 롬바르드족이 와서 항상 로마를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이성계처럼 만일에 고려 왕조를 멸망시켜 버린 다음에는 뭔가 정당화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피핀은 그것이 필요했어요. 당장 달려와서 어떻게 버렸어? 워낙 전쟁을 잘했으니까 랑고바르족을 싹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쪽 땅은 너무 멀어서 꼭 필요하지도 않아. 누구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교황님 이 땅 좀 쓰실래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뭐야? 교황령이었어요. 교황령을 이미 카를 대제의 할아버지가 선사했고 카를 대제도 또한 다시 랑고바르드족이 로마 제국을 위협하게 되자 그것을 갖다가 카를 대제한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카를 대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정리해버리고 로마로 들어갔을 때 교황님께서 너무나 고마우셨던 모양이에요. 카를 대제는 별로 그렇게 생각도 없었는데 사실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덧 400~500년 전에 없어진 제국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왕들만 있으니까 우리 서방에도 황제가 한 분 계셔야 되겠어요. 서방에도 황제가 한 분? 그러면 어딘가 황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동방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남아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렸는데 그 사이에 서방에도 황제가 한 분 계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한번 황제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신 카를 대제 빼놓고는. 카를 대제가 칭찬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래 나가 좀 이 모든 곳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지. 그런데 별로 황제의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황제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카를 대제가 싫었던 건 뭐냐면 교황님이 황제의 관을 황제를 시켜준다는 느낌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미 황제급인데 누가 나보고 황제를 하라 말하는 거야 라고 좀 기분 나빠했지만 나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려 한다면 무엇이 되는 것이 좋았겠다? 황제가 되는 것이 괜찮겠다 라고 얘기해서 카를 대제가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연도 외기 시작하게 몇 년도에 황제가 되었다? 800년에 딱 800년에 9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관식을 받게 됩니다. 장엄하게 대관식을 받았고 이 카를 대제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부터 그 400년 동안에 굉장히 어두워졌던 곳이 다시
문화적인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카할 데제의 문의의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잠깐 봐주실까요? 뭐를 해도 장식해요. 이 카할 데제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아마 여기에 들어간 보석만 해도 아마 수십억어치 될 거예요. 거기다 문화재적인 가치를 따지면 이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12, 13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만 알고 있는데 이미 8세기 때 새롭게 문예가 부흥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예에 부흥하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이 사람은 카할 데제는 워낙 온통 정쟁터에 가서 싸움만 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가서 특히 어디가 가장 용맹한 게르만족들 이외에는 작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삭소니아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작센족이 제2의 게르만족처럼 엄청 용맹하게 싸우는 적이었는데 이 피부린내 나는 전쟁을 하면서 여기를 다 점령함으로써 프랑크 왕국을 완성했어요. 아헨이라는 곳에 수도로 돌아와서 딱 봤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전부 다 장군들만 자기 주변에 쫙 물러서 있는데 평화적인 시기에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스리는 방법을. 그래서 이 군부 시대 때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쫙 장군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연 거예요. 저쪽에서 삭소니아 지역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는데 이게 뭐 11조 바치라고 그러니까 금방 강제 개종을 시켜놓으니까 또 반란이 일어나고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 의견을 한번 대보시오. 정말로 좀 슬프게 이 게르만족의 싸움은 잘하는데 게르만족의 이 장군들의 수준이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수준이었어요. 뭐냐면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한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대책이 뭔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아니 남의 민족은 점령하면서 싹 쓰는 거지 이게 자기 민족이거든요. 뭐 다 싹 쓸어버리면 뭐 카할 데제 혼자 뭐 어린 왕자에 있는 소행성의 왕이에요. 자기 혼자 왕하고 있어. 다 싹 쓸어버리면 답답한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달라고 조용해졌어요. 이게 베네딕토 수도회장도 아닌데 침묵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서 뭐예요? 황당무계한 얘기가 야 황당무계한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노란 당근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야. 뭐 이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대제국을 끌어나가는지가 걱정이 되었어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였다? 이 왕국을 이 거대한 왕국들을 갖다가 다 다스리려면 무엇인가 학교에 있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전체 제국에서 그래서 이 교육부 장관 정말 좀 슬프죠. 우리 교육부 부총리도 자주 바뀌었는데 우리는 다른 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더 심했어요. 가르칠 사람이 아예 없었어. 그러한 뛰어난 일을 맡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이 카할 데제가 교육개혁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면서도 이 카할 데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개혁들을 위한 것들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이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령소에서 어느 회의에 딱 가봤는데 이태리까지 다니까 이태리의 어떤 종교 회의에 딱 나갔는데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젊은 분인데 아주 예리한 눈으로 막 얘기하더니 갑자기 무슨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것은 갖다가 성서에 나오는 이런 구절로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리스어는 무엇이고 그리스어가 뭡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스어를 잘잘잘잘 쓰면서 이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굴 찾았어요? 교육부총리를 찾고 있었는데 최적임자가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퀸이라는 사람이었고 알퀴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쪽 요크, 영국의 요크에 있는 곳으로부터 넘어온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어떤 수도원에서 그 영국에는 좀 독특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스어로부터 한 주교님이 가면서 모든 책을 배에 싣고 갔어요. 배에 싣고 가서 거기서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었는데 그 학교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쪽에서는 라틴어도 잘 모르는데 라틴어가 사어가 돼서 잘 모르는데 라틴어는 기본으로 잘잘잘하고 그리스어까지 하는 알퀴누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카할 데제는 그 안에 푹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켄이라는 수도에 궁정학교를 열게 됩니다. 궁정학교는 옛날 왕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왕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은 이런 거예요.
중무장 보병이라 했잖아요. 중무장 보병 같은 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옛날 왕조들 같으면은 그곳에 가서 기사도들 가르쳐서 요 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절만 가르쳐 주는 거야. 언제 어떻게 의자를 빼드려야지만 우아해 보이는지. 여자들이 가서 싸움을 당시에는 무엇이에요? 모욕을 당하면 전쟁을 결투를 벌였는데 여자들이 결투를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흑기사예요. 우리는 이거 흑기사인 줄 아는데 이것만이 흑기사가 아니라 모욕당한 어떤 레이디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 무엇이었다? 흑기사였는데 흑기사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란 마상 창시합할 때 창을 갖다가 해주면 먼저 탁 갖다 댑니다. 그러면 여인이 거기다가 리본을 쫙 묶어주면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궁정학교에서는 주로 뭐가 가르쳤어? 몇 도 각도로 찔렀을 때 가장 얼짱 각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카를 대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글을 배우고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궁정학교도 열어보자. 당시에 이때부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뭐예요? 장신구와 술잔, 포도주 잔에만 장식을 했다면 이제 장식을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와? 성서를 필사하고 그러면서 그것에다가 장식하는 쪽으로 여기 엑셀사 보체 어떤 높은 곳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성서 구절들을 이렇게 장식했고 기억나세요? 게르만 민족들이 제가 복음서 들고 이렇게 들어갈 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게르만족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 금박으로 일단 발라야 돼. 금박으로 발라야 되고 그것으로 안 되잖아요. 뭐를 해야 돼? 보석을 박아야 돼. 그것을 카를 대제 때 만든 보석 성서, 복음서의 앞표지입니다. 양피지에다가 이걸 뚫어서 붙이게 되면 누가 봐도 최고의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들이 나타났고 이건 상하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는 것인데 상하 조각을 이렇게 정교하게 해서 성서라든지 중요한 책들의 앞표지에다가 붙이게 되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그때 당시의 수도는 독일의 아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이 가본 성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예요. 규모는 최대로 큰 것이 아니지만 저 왕관 모양 보이세요? 이게 황제가 머물렀던 수도라는 것으로 해서 왕관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장식된 것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래요. 황금 색깔로 그 장식구들을 보면 더 놀랍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백미는 그 왕관 모양의 청장이에요. 천장이 그 놀라움으로 팔각형 모양으로 그 이전에 어디도 사용되지 않았던 아켄 대성당 같은 데 가서 프랑크푸르트 가서 쇼핑만 하고 오지 마시고 멀지 않아요. 거기서 쭉 가게 되면 아켄 같은 곳에 가시게 되면 이 아켄 대성당과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옆에 무엇이 있었다? 궁정학교가 있었어요. 궁정학교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궁정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엘퀸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퀸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중세 철학하면서 당시에 400년 동안을 왜 중세 시작하기 전에 암흑시대라고 불리냐 하면 문맹률이 99%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맹률이 99%라면 글을 읽는 사람이 1%예요. 요즘엔 뭐 1% 학생들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걱정할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다 돼. 뭐냐면 다 1%야. 대학에 일단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면 1% 안에 들었는데 이 카를 대제는 사실은 그렇게 폼 잡으면서 그랬지만 카를 대제도 문맹이었어요. 카를 대제도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때 문서를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 있었어. 여러분들 사인하면서 폼 잡아서 이렇게 막 뭔지 못 알아듣게. 왜 초등학교 때 우리 초딩 때 그거 연습하잖아요. 어떻게 지 이름 바꿔가지고 사인맨드나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왜 자기 이름 또박또박 쓰면 되는데 왕들이 주로 자기 이름을 몰랐어요. 못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독두왕이라면 대머리 그려놓고 뭐 깃털 그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멋들어지게 이상하게 써놓는 게 유행이 사인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시작되었는데 카를 대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터를 할 때는 글을 못 배웠지만 엘퀸이라는 사람을 보자마자부터 어떻게 했느냐? 창피하니까 글 못 읽는다는 거는 티를 안 냈어요. 어떻게 밤마다 침상에다 놔놓고 글 연습하는 거예요. 글 연습하고 카를 대제가 특히 좋아했던 것이 있었어요. 천문학. 천문학이라는 것이 드라마 봤던 사람들은 천문학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미실의 시대이옵니다. 이러면서 뭐 그 일식 그런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천문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관장한다는 뜻이 되었기 때문에 카를 대제는 천문학을 좋아해서 아주 열심히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해요?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이
가르칠 선생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엘���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엘���이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겠어요. 프랑크 왕국 전체의 모든 도서관을 다 따져도 요크에 있는 도서관의 절반만큼밖에 책이 없어요. 엘���이 와서 프로젝트를 냈는데 뭘 냈어? 임금님, 우선 도서관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책이 워낙 없어서 읽고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책이 없습니다. 가르칠 책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했으니 카를 대제는 화통하신 분이니까 당장 제가 만들어드리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웃긴 제안을 했어요. 소부터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그 개코는 있었죠.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칼 대제가 키우는 거예요. 예. 이 칼 대제가 왜 그랬다? 이 옛날에 책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성경 얘기할 때 가장 값싸게 하는 것은 파피루스로 접어서 만드는 것이었고 고급스럽지만 무진장 비싼 것이 양피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무슨 것밖에 가능성밖에 안 남았다. 파피루스를 생산하는 지역은 모두 다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슬람들은 자기네들 책들을 만들기에도 벅차니까 파피루스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서방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다? 양피지로 책을 만드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진장 비싸다고 했죠. 차 한 대 값인데 뭐예요? 경차 값이 아니랬어요. 벤츠 한 대 값. 한 권이었는데 왜 그러느냐? 200페이지나 300페이지를 만들려면 적어도 150에서 2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대하게 해서 프랑크 왕국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피지는 어디로 모였다? 아헨의 궁정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지도자예요? 엘���이 지도자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엘���이 주도가 되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는데 요크에는 훈련받은 필경사들이 있었어요. 양피지 한 장 값이 얼마나 비싸요? 막 망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필경사들이 이것들을 다 망치는데 양피지의 장점이 있어요. 두꺼워서 망치면 지울 수 있어. 이걸 지울 수 있어. 다행이죠? 3번만 망쳐봐. 지우고 나면 구멍 뚫어지는 거예요. 그 비싼 양피지가. 엘���는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제발 좀 조심 좀 하라고. 소용없어요. 엘��� 혼자 책 목록 만들어야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다 해나가면서 도서관을 세우고 이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자기가 배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칼 대제의 궁정학교를 개혁했고요. 궁정학교 교과과정을 다 개혁했고 도서관을 쫙 세우면서 도서관 카탈로그, 목록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엘���는 세속적인 명예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는 부제님이셨는데 끝까지 사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교님이 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칼 대제랑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어디 대주교자 하나 좀 주시라고 그러면 칼 대제가 얼마든지 그것을 위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는 이상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철저한 이상주의자였는데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따른 이상적인 제국을 만들려면 그 적임자가 누구다? 칼 대제다. 이 칼 대제를 갖다가 개혁시킬 때에만 자기가 그리스도교 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인상하에서 당시 필사실이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겨울에 추운 때는 손이 다 굽어서 이것이 막 손이 터지지만 이걸 녹여가면서 이걸 독려하면서 거의 20년을 넘게 엘���는 그 필사실의 어두운 방에서 자신의 거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에 막 폼 잡고 있지만 왜 내가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고 불렀냐 하면 서양 문화가 자랑하는 그 두루마리, 양피지 필사본이 있어요. 엄청난 대부분의 분량이 가장 오래된 사본은 누가 만든 거다? 칼 대제가 만든 그 수사본이 남아서 최고의 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누구다? 그 다음부터는 베네딕토 수도원들이 이 역할을 해줬어요. 여기서부터 나중에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오라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맨 처음에 베네딕토스 성인이 얘기했을 때는 일하라는 육체노동이었어요. 요거를 가서 베네딕토 수녀인데 제가 고성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갔을 때 그걸 너무 느꼈는데 그 여리여리하신 수녀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노동을 여름에도 예외 없으세요. 차양 모자를 들고 가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간경을 바치러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그 시원한 대수도원 성당에 들어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노래 부르면 그게 천상이야. 이게 천상 예루살렘이야. 이게 육체 노동을 할 때는 진짜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는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어디로 넘어온다?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도 오라에 라보라, 일하라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서 수도사들, 글 읽고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다? 수도회에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을 글을 읽고 썼어요? 기도 바치려고. 라틴어로 기도를 바치려면 그렇기 때문에 1% 안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왕도 글을 못 쓰는데 누가 주로 글을 썼다? 수사들과 수녀님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부탁했다? 엘퀸과 그 사람들이 수도원에게다가 필사본을 쓰는 것들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필사본이잖아. 여러분들 글자 체계하면 요즘에 제가 시험 문제를 저는 강의하는 건 즐겨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채점하는 거. 채점하는 거. 이거 애들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시험할 때 그것도 어렵지만 두 번째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써놔요. 이거 세대고 이거 세대기 때문에 이 SNS로 600타를 치는 애들이 글은 우리 초등학교 때 수준으로 딱 써놔요. 맨 처음에 엘퀸이 수사본을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글 쓰는 수준이 뭐였어요? 초딩 수준이었어요. 초등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칼 대제가 뭐까지 생각했다? 통일해야 되겠다. 이거 혹시 아세요? 영어의 필기체나 이런 거 쓸 때 그 이전까지는 칼 대제 이전까지는 대문자만 있었어요. 대문자로만 또박또박 썼기 때문에 양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걸 쓰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 걸렸는데 소문자를 만든 게 누구다? 칼 대제였어요. 소문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금 여기 카롤린거 왕조의 소문자로 루카복음을 써놓은 것인데 이 필사본, 로마 시대 때의 책들 중에 90%를 이 소문자의 필사본으로 써서 이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 이 칼 대제야말로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이상화를 꿈꿨던 엘퀸의 도움을 받아서 서구의 문화의 수준을 완전히 올려놓게 됩니다. 칼 대제가 죽고 마자 아들은 좀 열심한 경건한 루이가 나타났지만 그들이 죽으면서 바로 프랑크 왕국은 쪼개져 버렸어요. 당시에 장자 상속 남아 상속이었기 때문에 아들 숫자대로 왕국을 갈라놓았고 다시 한번 재편되면서 베르동 지역과 메르센 지역이 지나면서 저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 나라는 지금의 무슨 나라예요? 프랑스, 저 초록 나라는 독일,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태리 북부를 상징하는 현대의 유럽이 서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중세의 유럽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들은 바로 누구의 영향이었다? 카롤린거 르네상스의 의의와 한계 안에 그것이 들어있었다. 중세 정치의 문화와 골격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세 전체가 이게 유럽이 무슨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리스도교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제한된 일부 엘리트 계층들만을 위한 르네상스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뜻이었다? 과거에 베네딕투스 성인이 처음으로 수도회를 만들었을 때는 이민족이 마구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어떤 사회였어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용하게 촛불을 켜는 것이 베네딕토 수도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카를 대제를 통해서 서구 유럽이 완전히 체계화되었어요. 소위 중세 봉건제라고 하시죠. 황제, 왕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영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떠한 단점을 베네딕토 수도회는 가지고 있었냐 하면 수도회를 기도하는 데는 소규모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데 외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30명 정도의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도 밀양 송정탑에 가 있는 어떤 수녀님들 몇 명 안 되시면 바짝바짝 드러내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엇이었다? 그냥 아주 손쉽게 국왕이나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수도사들을. 그리고 수도원장들을 누가 임명해버렸냐 하면 종종 영주나 왕이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수도원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도원장이나 우리 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 왕들이 바꿔버리게 되자 수도 생활에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속 권력과 이런 것들이 간섭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수도회들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세적인 어떠한 체계화에 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세기 때 처음으로 통합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된 수도원이 무엇이었다? 클루니라고 하는 수도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었다? 외부 간섭이에요. 외부에서 간섭 못할 때 이제 수도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클루니의 대수도원의 가장 중심에다가 이것을 놓고 그 밑에 작은 수도원들, 자녀 수도원들이 있고 그 밑에 자녀 수도원들한테 또 작은 수도원들이 있고 쫙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클루니 수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수도회 안에서는 거의 교회 전체 안에서의 교황님과 버금갈 정도의 영향력, 그것을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클루니 수도원 원장님이 뭐라 그러시나 그것을 바라볼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양반은 무엇을 강조했다? 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씁쓸한 것인데 귀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하녀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귀족 수도회들이 있고 그 안에서 평수사라는 제도들이 이분들은 중심 수도자들이 있고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을 맡아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뭐가 된다? 고급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라잇 라보라,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했어요? 기도 바치는 의무. 관상적인 기도의 의무, 육체 노동을 한다면 대신 무엇을 필사하는, 글을 쓰고 하는 이것들을 중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점점 강조가 되었다? 기도하고 일하라 중에 기도하라 쪽이 서서히 강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가 필요해서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 생겨났지만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수백 명이 모아놓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돼요. 교회 수도원 안에서도 이 신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수도회마다 빈부의 차이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떤 부유한 수도원 같은 경우는 점차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도원 안에서 점점 일어나면서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한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언제 이랬냐는 거예요. 한 분이 나타났는데 로베르투스라는 분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귀족적인 부분이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청빈, 정결, 순명이 우리 수도의 본래 모습이었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귀하고 귀족스럽고 이러한 사치를 누리는 것이 언제 우리가 수도회가 되었느냐. 영향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게 신기해요. 영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것이 오히려 수도의 영성에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도회라는 것이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예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베네딕토 규칙서의 정신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살아가자. 공동체가 중요하다. 소규모 공동체, 요것들을 작은 것들을 무엇을? 육체 노동을. 기부도 안 받았어요. 시도에는. 기부도 안 받고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체 노동을 통해서 소위 트라피스트 잼 먹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거 뭐 막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맺는 거 아니에요? 수녀님들이 다 가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어서 신뢰를 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시도에는 청빈과 정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최고의 것은 어디서 나타나? 최고의 유기농 모든 것들은 시도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한 모습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작업이 시도회가 다시 한번 오히려 수도회를 개혁하는 모습 쪽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설자는 아니었지만 창설자인 로베르투스 성인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분인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이 성인께서는 엄청난 설교자셨어요. 엄청난 설교자에서 좀 독특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혼자 수도회에 입회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저씨 2분, 형제 4명, 자기 친구들이라서 30명이 단체로 시도회를 들어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소규모를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도회의 수도원 원장님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먼저 공동생활을 다 하다 보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베르나두스 성인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그것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수도원 원장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베르나르도스 수사께서는 클레르보라는 곳에 가서 당신이 함께 들어온 공동체와 함께 바로 시도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네, 연설이 끝내줬어요. 연설이 남들이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다시 돌아온 줄 아는 거야.
그것을 더해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두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제자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성공하는 거야. 이 양반은 조용하게 시도해 수원의 원장에서 하고 나는데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 뭐랄까요? 수도원 원장수는 세지도 않아요.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될 테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수도원 원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커져갖고 추기경님이 6명이 나왔어요. 백미는 뭐야? 교황님도 한 분 나오셨어요. 교황님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닉네임이 뭐예요? 꿀처럼 탄 박사다. 그분이 말씀을 열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나 아주 놀라울 정도로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강의를 하셨다.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철학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양반이 겸손을 강조하느라고 공부하는 것들을 특히 철학 공부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고 나면 뭐냐면 저 교만한 자, 저 박승찬 교수 저 교만에 대한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아주 아벨라우두스라고 하는 철학자 중에 가장 교만한 자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분을 갖다가 나중에 단죄하는 것 때문에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폄하한 분으로서 철학자들은 싫어하지만 영성적인 신비가로서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는 충분히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은 이 열정적인 설교를 가지고 2차 십자군 전쟁을 갈 때 이 양반이 한번 나섰어요. 그 전까지는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한번 연설함으로써 어떻게 돼버렸다? 2차 십자군 전쟁이 엄청 사람들을 모으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영성가로서는 대단하시지만 시대적인 징표를 읽는 부분에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남아있는 분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트라피스트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트라피스트들은 무엇이다? 엄률 시도회예요. 그래도 시도회는 이것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시대적인 적응을 해서 시도회는 이 구조는 가져왔어요. 시도회는 구조를 가져와서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왔지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중심 수도회들이 밑에 수도회들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형제관계다.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연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클루니 수도원처럼 명령이 하달되는 위로부터 아래의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부터 의견들을 모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요즘의 활동 수도회들은 그런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신은 어디로부터 왔다? 시도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했다. 하지만 이것이 개혁이 들어오니까 종교 개혁 이후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스라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뭐야? 엄한 기축 수도예요. 이 뒹굴는 것처럼 철저한 봉쇄와 모든 것들을 하는 분들이 누가다? 이게 바로 트라피스트 수도회입니다. 어떻게 돼요? 베네딕토에서 클루니 수도회와 시토 수도회도 모두 베네딕트 규칙서를 따르고 그 중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트라피스트 수도회다. 여전히 영성적으로 매우 중요한 많은 가르침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분들. 왜 이렇게 트라피스트를 강조하냐? 제가 그 피정 갔다 와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분들의 정말로 그 수녀님들이 여리여리한 수녀님들이 그 모습 일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 딴 때 고성 올리베타노 수도회도 또 다른 의미에서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그곳으로부터 나왔는데 대단하세요. 그분들 제가 수녀님들은 잘 안에 계셔서 못 만났지만 수사님들 생활하시는 거 보면 바깥에서 보면 수사님인지 몰라요. 완전히 농꾼의 모습을 하고 엄청난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도와 고행 등으로 본래적인 소명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했었고 맨 처음에 쇄신 운동들이 지향했던 바는 교회 안에서의 자유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최고의 자유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번 강의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것만 유명해. 갈릴레이 사건이라든지 해서 교회는 마치 무슨 역할만 한 것 같아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하는 것들을 간섭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도 뭐예요? 뭔가 유전자 조작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교에서는 계속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 강조하고 인격의 중요성 강조하고 그러니까 반대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중세 우리 그리스도교가 없었다면 서유럽 문화는 없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베네딕토 수도원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었고
칼 대제한테 그리스도교적인 이상을 통해서 엘퀸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궁정학교와 수도원학교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서구의 문화는 지속성이 없었을 거예요. 맨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은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라고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켜 준 것이 아니었어요. 전인교육.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서구 유럽의 표본이 되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가톨릭계 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까지 있는데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교육 생활들을 해나가는지 세상의 가치가 달라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지난번 대조사회처럼 그리스도교의 이상이 이게 참된 의미에서 이런 교육도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설득시켜 나갈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교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학과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저도 가톨릭계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받은 그 교육과 같은 것들을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사립이니까 비싼 애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립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을 시켜줄 수 있다면 사교육들을 들여와서 이것이야말로 사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들여와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수도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각 수도회마다 창립 정신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다음 시간에도 프란치스코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데 몰려 들어오게 되면 재조정을 거쳐야 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 규칙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규칙을 만들면서 무엇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된다. 창립 정신이 어땠는지를 되새기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체계화와 구조화와 이런 조직화는 필요하지만 무엇을 어긋나게 되는 방식으로 조직화가 되면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수도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정신. 베네딕토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었어요? 오라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이 수도원적인 개혁은 한 번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뤄나갈 것이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변화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수도회의 영성들이 새롭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너무나 낯선 이름 많이 나왔지만 오늘 누구만 기억해요? 카를 대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어려운 강의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